아우디가 압박을 가하며 2026년 단일 좌석차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우디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2026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프로젝트를 구축 중입니다. 해밀턴의 발언과 몬토야의 발언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토넬리, 피아스트리, 르클레르의 사고에 대해 여러 전직 드라이버들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무트 마르코와 레드불 타이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죠. 패독을 열광시킨 마지막 신호는 R26 공개입니다. 단순한 스타일 연습이 아닌 미래 아우디 포뮬러 1의 DNA를 엿볼 첫 창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모두가 기다리던 마티아 비노토가 현재 아우디 포뮬러 1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확인했습니다. 모노포스트의 첫 시동이 곧 시작됩니다. 엔진은 준비됐고 자동차도 거의 완성됐으며 2026년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2026년 규정 변경은 아우디를 끌어들였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전한 리셋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용 차는 더 작고 30kg 가벼워지며 기존 DRS와 작별합니다. 전면과 후면에 능동형 날개가 도입되고 새로운 공기역학적 균형이 이루어지며 전기 출력이 3배로 증가하는 파워 유닛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100% 바이오 연료인 휘발유도 있어요. 이는 엔진 관리와 특성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우디는 고객팀이나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되길 원하지 않으며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처럼 자체 셰시와 엔진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R26의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우디의 CEO인 게르노트 돌러는 2030년까지 세계 챔피언십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비노토는 2026년이 준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반복합니다. 비전은 매우 알라비노토적이며 점진적인 성장, 환상이 없는 장기적인 문화적 및 기술적 구축입니다. 이는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전체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은 실수, 조정, 그리고 사람들로 이루어진 여정입니다. 마법은 없고 변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목받은 문구, 첫 번째 파이어업이 다음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엔진이 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우디는 과거의 다른 신규 진입자들과 달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첫 모노포스트는 2026년 초 트랙에 나설 예정이며 이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사우벨에서 아우디로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2025년은 포뮬러 1에서 사우벨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쓰이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성적은 명확합니다. 챔피언십에서 72점을 얻어 2012년 이후 최고 성과입니다. 그 뒤에는 비노토 위틀리 듀오가 있습니다. 비노토는 기술 비전을 관리하고 레드불의 전 핵심 인물인 조나단 휘틀리가 운영 부분을 맡았습니다. 휘틀리는 사실 철학을 무엇보다도 문화적 구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상도 없고 지름길도 없으며 필수적인 회복력과 매일 앞을 내다보는 팀이 필요합니다. 챔피언 팀은 무에서 탄생하지 않고 같은 방향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탄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우디는 토요타나 제규어의 실수를 피하고 싶어요. 견고한 구조와 2030년을 내다보는 사고방식으로 진입합니다. 사우버 아우디 전환을 위해 팀 구성은 그대로입니다. 니코 휠켄베르크와 가브리엘 보르톨레토가 남습니다. 팬들에게 꿈을 주는 한 쌍이며 2026년 자동차 구축과 명확한 피드백 제공을 위한 경험 많고 안정적인 기반입니다. 한편으로는 베테랑 드라이버, 다른 한편으로는 신인 드라이버가 있죠. 진정한 시장은 2027년 이후 시작되며 그때 아우디는 큰 이름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아우디는 규정이 리셋되는 완벽한 시기에 포뮬러 1에 진입하며 특히 2030년까지 세계 챔피언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유지한다면 아우디는 정말로 포뮬러 1의 다음 큰 변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장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첫 2년은 전 5배를 아우디로 변모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팀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절차, 새로운 엔지니어, 샤에시와 파워 유닛의 통합으로 구성된 진정한 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게르노트 돌러는 이를 챌린저 단계라 했어요. 아우디는 현재 점수로는 의미 없다는 걸 알지만 챔피언이 되려면 신뢰할 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에는 규정을 이해하고 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8-2029년에 시작되어 경쟁자들과 대형 팀들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시기에 현재 투자한 것들의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스위스 인빌에서 개발된 샤에시, 독일 류버그에서 개발된 파워 유닛, 영국 잉글랜드에 새 센터가 생기며 전문 기술자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 스타일 모델로 모든 것이 통합 운영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책임에는 마티아 비노토가 있고 관리 책임에는 조나단 휘틀리가 있으며 전 레드불, 전 맥라렌, 전 페라리 출신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볼프 치머만의 합류를 기억하며 팀을 지원하는 외부 펀드도 있습니다. 우리는 카타르 투자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는 새로운 팀이 아닌 수년간의 경험을 구매한 산업 거대 기업이며 포뮬러 1에 등장해 다른 팀들로부터 구조화된 프로젝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목표는 세계 타이틀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기거나 실패하거나 아우디는 에스턴 마틴처럼 성장 후 정점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승리의 사이클에 들어가 머물고 싶어요. 비노토가 잘 설명했듯 셰시와 파워 유닛 통제권이 승리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만이 진정한 경쟁자입니다. 레드불도 이제 자체적으로 엔진을 생산할 것입니다. 외부 엔진 제조사에 의존하는 다른 팀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맥라렌을 보면 에스턴 마틴도 비슷합니다. 이들은 메르세데스 같은 대기업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2022년처럼 고객팀인 맥라렌이 자체 엔진을 만드는 메르세데스를 공기역학적 이점만으로 앞서는 건 이상할 것입니다. 아우디는 독립을 원합니다. 그게 큰 이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우디는 토요타나 혼다처럼 되지 않을 것 같고 확고한 계획이 있는 듯합니다. 페라리가 라스베이거스를 위해 어떻게 준비 중인지 보죠. 페라리는 특별 발표를 계획하며 라스베이거스를 위한 깜짝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나온 티저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모두 특별하며 새로운 색상과 본 적 없는 그래픽, 많은 사람들이 확인으로 본 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장 쇼 비즈니스적인 GP를 위해 특별한 라이브러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스쿠데리아가 공개한 비디오는 많은 걸 보여주진 않지만 충분히 보여줘요. 조명, 금속 반사, 크롬 도금은 베가스를 연상시키고 페라리가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과잉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적 티저가 아니라 브랜드와 팀의 글로벌 이미지를 위해 기획된 주말을 시작하기 위한 순수한 마케팅입니다. 페라리는 아무 말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만 새로운 슈트를 미리 예고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호입니다. 마라넬로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몬짜, 특별한 기념일, 상징적인 축하 행사에서 슈트는 절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리버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스베이거스를 언급하니 달력에서 가장 미국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연결이 분명합니다. 완전한 시각적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조종사들은 특별한 복장을 입고 전용 상품과 어울리는 차량, 데자뷰인가요? 확실히 그래요. 최근 몇 년간 페라리는 이 형식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몬자에선 무광 색상을 쓰고 상징적인 경주에선 역사적 요소를 더하며 미디어 이벤트에선 한정판을 선보였어요. 라스베이거스는 평범하게 나타날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표준 컬렉션과 다른 특별한 모자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색상 디테일, 더 공격적인 디자인, 유니폼 티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미학, 이는 페라리가 경기 의류뿐만 아니라 GP에 전념하는 전체 상품 라인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지난 몇 년의 모델을 따른다면 이 컬렉션은 주말 동안에만 이용 가능하고 한정판 컬렉션 드롭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언제인가요? 아직 공식 날짜는 없지만 티저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페라리는 하이프와 소통을 다룰 때 간단한 규칙을 따릅니다. 티저, 유니폼 공개, 리버리 공개, 상품 출시. 우리는 며칠 내에 전체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쇼, LED, 조명, 색상의 트랙입니다. 페라리는 평범한 파스텔 레드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리버리를 준비하고 유니폼과 잘 어울린다면 시즌의 상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팬들에게 올해의 이야기에 해답이 됩니다. 말보다는 이미지와 무대에서의 존재감이 중요해요. 페라리는 라스베이거스와 트랙 위에서 빛나고 싶어 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페라리가 특별한 리버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돼요. 그곳은 그들이 잘 달릴 수 있는 트랙이기에 미국 팬층을 강화하려고 모든 걸 걸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트랙에서의 성능이에요. 무대에서 아름다운 페라리를 보겠지만 중요한 건 강력하게 달리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는 유리한 트랙일 수 있지만 온도에 주의해야 해요. 온도가 낮을 때 메르세데스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반면 맥라렌에게는 유리하지 않을 트랙이죠. 올해에 대해 루이스 해밀턴이 한 말을 들어볼까요? 루이스 해밀턴은 기초라는 매우 중요한 용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해밀턴은 2026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관계와 신뢰, 그리고 내부적인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에 한 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여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내년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컨대 2025년은 결과의 해가 아닌 전환의 해였습니다. 해밀턴은 처음으로 페라리로의 전환이 단순한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통합의 문제였음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회의에서의 작업, 소통 스타일, 방법론, 엔지니어들과의 시너지. 그가 여러 번 문화와 기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드라이버가 특정 단어를 쓸 때는 한 가지 의미만 있죠. 장기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암묵적이지만 강력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기초를 쌓고 있어요. 한편 몬토야는 르클레르에 대해 솔직히 말했어요. 그는 필터 없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페라리가 경쟁력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년간 평균적인 차를 가졌고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패독을 뜨겁게 만든 그 문장. 2026년에 경쟁력이 없다면 르클레르가 얼마나 더 남을까요? 그는 듣기 아플 정도로 직설적이지만 현실을 설명합니다. 르클레르는 2019년부터 페라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경기까지 진정한 월드 챔피언십을 겨룰 기회는 없었어요. 좋은 시기도 나쁜 시기도 겪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같아요.
잠재력이 진정한 타이틀 연속성으로 변한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드라이버는 이기고 싶어 하죠. 몬토야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2025년에 르클레르는 사실상 페라리를 책임졌습니다. SFT5는 그나 해밀턴에게 차량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 차였습니다. 샤를은 더 꾸준해졌고 해밀턴을 자주 이겼어요. 몬토야는 그가 평범한 차를 운전하는 데 익숙하다고 해요. 이는 큰 지적이지만 중요한 점을 짚어요. 르클레르는 페라리의 만성적인 한계를 더 잘 알고 이를 더 잘 관리해요.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칭찬입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매우 능숙해져서 종종 차량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서류상 드라마는 없어야 하지만 해밀턴은 2027년, 르클레르는 2029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그러나 포뮬러 1에서는 계약이 약속일 뿐이고 항상 열려있는 측면문이 있죠. 몬토야는 기억합니다. 모든 계약에는 해지 조항이 있죠. 2026년에 페라리가 새 규정에 맞는 차를 못 내놓으면 르클레르가 2029년까지 남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2026년은 드라이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로 내부에 진정한 긴장이 있습니다. 르클레르의 위치 외에도 페라리가 앞으로 강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올리버 버먼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4위, 브라질에서 5위를 했고 젊고 신인 드라이버지만 이미 트랙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벨만은 더 이상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의 유망주가 아닙니다. 그는 잠재적으로 톱팀에서 데뷔할 준비가 된 드라이버입니다. 키미 안토넬리의 경우를 보면 메르세데스에 적응하는데 반 시즌이 걸렸고 조지 러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리버 버먼도 한 시즌을 전부 소화하면 페라리를 거의 한계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오콘과의 비교는 프랑스인에게 가혹한데 버먼이 모든 면에서 즉 속도, 일관성, 예선에서 그를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너 전 AS팀 대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페라리가 2027년까지 버먼에게 시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버먼은 다른 톱팀을 찾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주의하세요. 미래에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르클레르가 팀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탈출 조항을 사용한다면 베르만이 페라리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해밀턴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팀을 떠나지 않는다면 버먼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톱팀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규정의 결과를 분석하고 어떤 팀이 새로운 규정에 더 잘 적응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의 피아스트리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몬토야가 호주 드라이버를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인디 500에서 2번 우승한 그는 리플레이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사고를 보자마자 피아스트리가 페널티를 받을 걸 알았어요.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규칙 때문이에요. 비록 그 규칙이 공정하지 않더라도요. 몬토야는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피아스트리는 코너를 넘지 않았고 정점을 놓치지 않았으며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가 한 유일한 일은 충돌을 피하려고 더 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그 잠금은 규정에 따라 제어를 잃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몬토야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몬토야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접촉을 피하려다 대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콜롬비아인은 그가 피하려 했고 그래서 10초 페널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터무니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몬토야는 피아스트리가 반대로 브레이크를 풀고 베르스타펜에게 돌진했더라면 그의 바퀴가 안토넬리의 사이드 미러 높이에 도달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연맹 지침에 따르면 그 경우 그는 주행권이 있었어요. 즉 접촉이나 페널티를 피하려고 더 많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덜 밟고 위험을 감수하며 길게 가는 게 규정에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차와 나란히 있기 때문이죠. 연맹의 완전한 역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서 신중함을 벌합니다. 몬토야는 더 공격적일수록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역학에 대한 완벽한 해석으로 끝맺습니다. 안토넬리는 잃을 게 없었지만 피아스트리는 달랐고 그 때문에 더 브레이크를 밟아 스스로 피해를 입었어요. 전직 포뮬러 1 드라이버 졸리언 팔머도 몬토야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기 사고라고 해요. 상황은 분명해요. 세 드라이버가 나란히 있고 좁은 코너에서 모두가 한계를 넘는 순간이에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렉클레르크로 몇 미터 후에 탈락해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피아스트리는 페널티 받을 필요 없어요. 팔머의 의견이에요. 그는 피아스트리가 추월할 공간이 있었지만 상황을 알고 있어서 베르스타펜처럼 무리하지 않으려고 미리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해요. 결국 팔머와 몬토야 모두 같은 의견이고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피아스트리를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만약 그가 위타펜처럼 브레이크를 늦추고 길게 가면서 더 많은 접촉 위험을 감수했더라도 상대 차량보다 앞서 있었다면 그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전직 드라이버들의 의견이며 진짜 문제는 페널티가 아니라 규정 자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트랙 위의 싸움의 여지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드불, 예산 제한, 베스타퍼가 사용한 추가 엔진 그리고 끝까지 세계 챔피언십을 놓고 싸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노리스가 리타이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헬무트 마르코는 챔피언십이 사실상 끝났다고 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노리스는 필요한 것을 다 했고 58점 만점에 58점을 얻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완벽했고 인터라고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완벽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두 번 3위를 했습니다. 다른 시즌이라면 금과 같겠지만 맥라렌이 지금처럼 폼이 좋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 격차는 49점이에요. 헬무트 마르코는 노리스가 1-0으로 이기지 않으면 3경기와 스프린트에서 49점을 만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마르코에 따르면 레드불은 이미 이몰라 이후 타이틀을 잃었어요. 스페인에서 베스타펜은 인내심을 잃고 과하게 공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레드불에게 유리한 트랙은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카타르와 아부다비는 맥라렌에 유리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월드 챔피언십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에게 달려있어요. 베르스타펜의 추가 파워 유닛 문제도 주목해야 해요. 안드레아 스텔라에 따르면 이는 예산 한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성능상의 이유로 사용된 것이지 엔진이 수명을 다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 엔진이 예산 컵에 포함되나요? 네, 카렌, 완전한 파워 유닛은 100만 150만 유로 정도 들고 이는 두 개의 공기역학 업데이트 패키지와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범위가 넓어요. 의심을 불러일으킨 문장은 레드불 팀장 로랑 메키에로부터 나왔고 그는 새로운 파워 유닛 장착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이미 사용 중이었지만 우리는 세섭에 개입하고 싶어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술 문제나 손상, 고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비용은 예산 한도에 포함되어야 해요.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 경우는 레드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선례에 관한 거예요. 어떤 팀이 피트레인 출발을 이유로 페널티 없이 엔진을 교체할 수 있다면 규칙을 다시 봐야 해요. 사실 맥라렌은 레드불을 부정행위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비용을 내야 해요. 영상에서 다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여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